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수출 강국 진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물가 상승률은 2%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경제는 파탄이며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은 지난 정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서 13.9%나 급증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IMD가 평가한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상공오공 클럽 국가들 중에는 미국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5년 만에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이나 늘려놓았습니까?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현 정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책 당국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의 어려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항상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구조적 한계이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에도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지나친 돈풀기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거기에 고환율까지 3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 경제로 인해서 그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경제 철학의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 그 당시는 정말 그 아주 퍼펙트 스톰의 상태다 이런 인식이었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가 위기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 국지 수지의 흑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과다로 인한 국민 생활의 피폐, 그리고 고용, 실업률의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2022년 그 한 해만 봐도 아까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그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오른 그 규모가 786억 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전에 흑자에서 그 해에 아주 적자로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악화된 무역 수지가 771억 불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값 그거 채우느라고 무역 수지가 완전히 그냥 적자가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제 수지의 위기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들어왔을 때 4월 한 달 전이 4.8% 인상이 됐는데 5월 달에는 5.3%, 6월 달에는 6.0%, 7월 달에는 6.3%가 올랐고 그걸 피크로 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2% 소비자 물가 상승이고 근원 물가는 2.1% 정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금 변경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 초반에 안정대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고용은 우리가 15세 이상 이렇게 그 고용률을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약 64% 정도 지금까지 통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25세에서 29세를 저희가 보는데 그거는 약 2%에서 3% 정도로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가 이제 저희로서는 항상 긴장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원유와 에너지 값이 아주 굉장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첫 해에는 이제 220억 불 정도, 220억 불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그게 355억 불, 그리고 2024년에 올해는 약 730억 불에서 한 770억 불 정도 비교적 안정적인 아주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은 그 대개 2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만 하여튼 올해 우리가 한 2.5에서 2.6% 정도로 좀 그 선진국 중에서는 한 미국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한 2.2% 정도로 비교적 선방을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외에서 결국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평가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그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그런 데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상당한 그 재정 건전성이나 국제 수지의 건전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래의 문제인데요. 미래는 결국 젊은이들의 그런 세대고 또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재정 수요만 해도 우리 통일의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것에 의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령화에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결국 이제 우리의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인구,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그 경제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 부분도 있고 아직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거는 반드시 하여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들 또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좀 협력을 끌어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그런 점에서는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 비용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줘가지고 말하자면
충분치 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이라는 거를 투입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은 그냥 누가 그 올리세요 해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작은 음식점들의 연간 배달 비용이 2022년에는 1,267만 원, 2023년에는 1,33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늘었냐 하면은 67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5%가 배달비가 더 는 겁니다. 물론 재정 쪽에서 평상시에 지불하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해줬으면 정말 정부로서도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67만 원 늘어난 것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365로 나눠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뭐 300원이다, 500원이다. 이거는 재정 쪽에서 접근을 하는 재정 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 택배 비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106개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 물론 이건 작은 택배 회사들일 겁니다. 1,06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3년에는 1,10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연간으로 늘었고 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 20만 원을 재정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365로 나눠가지고 뭐 몇백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작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한 것들이 그렇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200~300원, 500원을 갖다가 좀 쓰십시오라고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부분에 의원님들 질의에 미흡한 답변을 지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 정부의 재정 중독의 유혹을 끊어내고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다시 복귀를 한 부분, 이를 통해서 성장의 질이 높아진, 좋아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입어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무역기구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GNI와 1인당 가계 순자산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일즈 외교에 진심을 다해온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수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작년 6월까지 계속 수출은 전월 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8월 수출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반기 기준만 보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상반기에 이 흑자폭이 231억 불입니다만은 이거는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했었던 경상수지 흑자 355억 불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고용률 15세 이상 8월 달에 63.2%입니다만 이것은 31개월 연속 그 각 월별로 전월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그 민생을 더 좀 살피면서 앞으로 이러한 그 경제의 회복 기조를 계속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총님 그 지표상에 나타낸 수치와는 좀 다르게
체감 경기는 현재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이런 그 경기의 회복은 그 시간이 조금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그 민생은 그 내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이죠. 그럼 투자는 이렇게 해서 그 수출이나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계속되면 분명히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건설 요 부분은 사실 그 자재값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 상당한 좀 애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8일 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그 가장 그 어려운 계층 그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들은 아마 현금을 받으시면 아마 소비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실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말하자면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배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4개월 연속 2%대 물가를 기록을 하면서 물가 흐름이 지속이 둔화되고 있고요. 근원 물가도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물가는 분명히 상당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물가에는 그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의 차이는 항상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이 국제적인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좀 가변적이고요. 이 농산물은 결국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이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기준은 그 이 두 개를 잘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원 물가 쪽이 좀 더 이 통화 정책의 기초에 좀 가깝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은 또 이 주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를 가장 중시 여긴다면은 그거는 그 근원 물가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를 이제 민간 소비 지출의 지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봅니다만은 그 부분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추세가 계속 더 강화가 돼서 우리 한국은행이 그런 금리 결정을 할 때 좀 우리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는 낮은 개방도와 높은 거래 비용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가격은 이 개인 사업자들이 또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충분한 경쟁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가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개방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만은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또 해외와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우리가 좀 수입도 하고 해가지고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통 구조를 좀 더 합리화시킨다든지 하는 우리 쌀 같은 데서의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 쌀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그 조직들이 더 좀 경쟁에 좀 노출이 돼서 그런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적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경쟁에 직면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국내 국외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통 구조 같은 것들은 기존 거기서 하시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1%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지급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재정 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반적으로 그런 현금 살포는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품권 형태를 좀 취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지금은 개선이 돼가고 있지만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아마 한 3%쯤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에 결국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의 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이 재정은 조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인하 시기와 정도를 반영해서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 비투 열풍이 다시 살아날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규제 방식 이거는 상당히 독특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건전성 규제라고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정책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실천을 한 나라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한 2005년, 6년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DSR 규제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과 협력을 해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 가계 부채를 쓰는 원인은 역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 가계 대출을 쓰는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고정금리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박성훈 햇살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우리 박대출 의원님 소개로 경남 진주의 은하초등학교 학생 10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화면에는 2층 방청석에 네, 계속. 앉아
계속 질문하시죠. 네. 우리 정부가 이제 DSR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자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좀 세심한 관리와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는 어떻게?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DSR은 수요를 줄이는 그런 그 대출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택을 꼭 마련해야 하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과도하게 그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님 답변을 앞으로 마치고 나와 자리로 주시겠습니까? 돌아갑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께서는 혹시 재명세라고 하는 세목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재명세 하나로 국장 혼자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개인 투자자 중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서 보유 상장 주식 시가총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상위 1%만이 아닌 대다수의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과세는 그냥 그 어떤 과세를 당하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 과세 형평 뭐 이런 거보다는 그게 금융시장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산 간에 어떻게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학자는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끼리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긴 하지만 그 일부 투자자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의 어떤 시가총액이 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 은행으로 치면은 뱅크런 같은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과세 대상이 전체 소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1,400만 투자자에 대한 저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53.1%의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큰손들이 국장을 떠나서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전부 대학을 방문을 해서 대학생들 중에서 그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금투세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자기들은 그냥 해외로 가겠다. 지금 국내에 좀 투자하고 있는 것도 전부 해외로 빼겠다. 이제 아마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투자자들은 그럴 것이고요.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또 자산 투자가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 이외에 다른 어떤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가계의 그런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게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이 부동산에 간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 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울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중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면서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른 입법과 탄핵 폭주와 계엄령과 같은 괴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 선동에 국민들은 이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과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행태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는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 경제의 해체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선동과 정쟁이 아닌 민생에 두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